황혼의 그림자. 수원시 장안구의 낡은 빌라촌. 박민준 씨의 하루는 해묵은 벽시계의 느릿한 초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올해 72, 정년퇴임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는 3년 전 아내 김소희 씨를 먼저 떠나보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사계절 내내 비슷했다. 봄이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담장을 넘고, 가을이면 낙엽이 아스팔트 위를 뒹굴다 겨울이면 휑한 바람만이 골목을 채웠다. 그 풍경처럼 민준 씨의 일상도 단조롭고 때로는 적막했다.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작은 거실, 손때 묻은 책장에는 시집과 문학 전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한때는 그 책들 속에서 위안을 찾고 아내와 문학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었다. 하지만 이제 책을 펼쳐도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의 빈자리는 책 속의 어떤 아름다운 문장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아침이면 가벼운 산책을 하고 홀로 간단히 식사를 챙겨 먹었다. 오후에는 무료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거나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아내와의 추억을 더듬었다. 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면 민준 씨는 낡은 결혼 반지를 하염없이 매만졌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아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영상통화를 했다. 아들은 늘 바빠 보였고 민준 씨는 애써 괜찮은 척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잘 지낸다. 걱정 마라. 늘 같은 대답이었다. 통화가 끝나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밀려오는 공허감은 더욱 깊고 무거웠다. 주말이면 가끔 손녀딸 서연이가 찾아왔다. 20살 풋풋한 대학생인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찾아온 서연이는 부쩍 수척해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할아버지, 요즘 통 입맛이 없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민준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 보였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게지. 괜찮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작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는 커뮤니티 앱이 있대요.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공유하고 제가 한번 깔아드릴까요? 민준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내가 그런 걸 뭘 하겠다고, 복잡하기만 하고. 하지만 서연이의 간곡한 권유와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작은 기대감 때문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능숙한 솜씨로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민준 씨는 어색하게 화면을 두드려 보았다. 낯선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러 게시글들을 둘러보던 중 고요한 호수라는 닉네임의 프로필이 눈에 띄었다. 자신을 재미교포 미술 큐레이터 소피아라고 소개하는 여성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이었고 그녀가 올린 짧은 글귀에는 문학적 감수성이 묻어났다. 삶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벗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편의 시가, 한 폭의 그림이 지친 영혼에 큰 위로가 되곤 하지요.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글귀에 마음이 끌렸다. 평생 문학을 사랑했고 아내와도 그런 교감을 나누었던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답글을 남겼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로부터 답장이 왔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고독과 따뜻함이 함께 느껴져요. 저도 비슷한 영혼을 찾아 헤매고 있었답니다. 그 한마디가 민준 씨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소피아는 민준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의 지혜와 경험을 칭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아픔이 있으며 예술을 통해 그 슬픔을 치유하고 있다고 했다. 민준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정서적 교감에 빠져들었다. 소피아는 그에게 유명한 시나 좋은 글귀들을 보내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큐레이팅한 전시회의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며 그의 감성을 자극했다. 민준 씨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아내의 빈자리가 완전히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적막한 공간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소피아는 민준 씨에게 자신들의 만남이 운명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민준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에요. 저희는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올 계획이 있으며 그때 꼭 민준 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 씨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래서 그는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심지어 서연이에게도 비밀로 했다. 하지만 소피아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미묘한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다. 그녀는 늘 바쁘다는 핑계 혹은 해외라 통신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영상통화를 계속 피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영상통화를 제안할 때마다 그녀는 민준 씨, 지금은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다음에 꼭 해요. 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간혹 사소한 모순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어제는 파리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는 식이었다. 민준 씨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소피아의 달콤한 말들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에 그런 의심들을 애써 지워버렸다. 나이가 드니 의심만 많아지는군.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로부터 다급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평소에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제가 한국으로 보내려던 아주 귀중한 고객의 미술품이 세관에 묶여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관세 문제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라 바로 송금할 방법이 없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3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갚아드릴게요. 이 일만 해결되면 우리 만날 수 있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민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00만 원은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어렵게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고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돈이었다. 소피아를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짙은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그녀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소피아의 애처로운 목소리와 함께했던 달콤한 대화들,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아 소피아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돈으로 그녀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송금 후 소피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는 듯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곧 한국에서 만나요, 우리. 그 말에 민준 씨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첫 번째 송금이 있은 후 소피아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중요한 사업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긴급 자금을, 심지어는 해외 자선 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늘어놓았다. 매번 그녀는 민준 씨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했고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민준 씨는 이미 깊이 빠져든 관계와 소피아의 감정적 조종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렸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예금을 해지했고 급기야 자식들 몰래 소액 대출까지 받았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소피아와의 관계를 끊어낼 용기는 참아내지 못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이,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부자연스러워졌다. 돈 문제로 전전긍긍했고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은 점점 야위어갔다. 가끔 찾아오는 손녀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할아버지,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돈 문제라도. 민준 씨는 서연이의 걱정 어린 질문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이는 직감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서연이는 민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살펴보았다.
소피아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은행 앱의 송금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피아가 보낸 사진들을 저장하고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소피아의 프로필 사진은 전혀 다른 이름의 외국 여성 블로거의 사진이었고, 그녀가 보낸 다른 사진들 역시 여기저기서 도용된 것들이었다. 로맨스 스캠, 노인 금융 사기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지금 당장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가는 큰 충격을 받으실 게 분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편 소피아는 민준 씨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당신에게 가기 위한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너무나 설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한국으로 떠나려는 걸 알고 방해하고 있어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정말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는 이번에는 무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했다. 민준 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이것이 소피아와 함께할 미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과 아내의 유품이었던 작은 금목걸이까지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결심을 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소피아와의 행복한 미래만이 아른거렸다. 은행으로 향하는 민준 씨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그것은 소피아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송금 신청서를 내밀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거액의 송금 사유를 물었지만 민준 씨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얼버무렸다. 그때였다.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할아버지, 안 돼요. 서연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민준 씨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프린트된 자료들이 한 뭉치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 소피아라는 사람 다 가짜예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민준 씨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이를 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어서 비키지 못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서연이는 울먹이며 자신이 조사한 증거들을 민준 씨 눈앞에 펼쳐 보였다. 소피아에 도용된 사진들, 비슷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기사들, 그리고 소피아가 알려준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 증거까지.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평생을 문학 속에서 진실과 아름다움을 탐구해왔던 그였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 소피아의 그 다정했던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감동적인 시구들, 눈물 어린 호소까지도 전부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다. 순간 민준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행 창구 직원과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처절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어리석음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평생 지켜왔던 자존심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의 부축을 받으며 민준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그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어주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런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포 통장과 VPN을 사용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는 물론이고 피해 금액 회수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형사의 현실적인 답변은 민준 씨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경찰서 벽에 붙은 범죄 예방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나 같은 바보가 또 있겠지. 자조적인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깊은 우울감과 자책감에 휩싸였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소피아와의 달콤했던 대화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과의 소중한 추억마저 더럽힌 것 같아 면목이 없구려. 서연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끓여드리고 말없이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완고함에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내 그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서연이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속에서 민준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민준 씨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물론 금전적인 손실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먼지 쌓인 책상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과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던 그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추억, 외로움, 소피아와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치유 과정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자 기록이었다. 몇 달 후 민준 씨는 서연이와 함께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 씨는 복지관 관장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른 노인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관장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작은 강당, 수십 명의 노인들 앞에서 민준 씨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순간들,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던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절망과 후회까지.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몇몇은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그 말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길가에는 어느새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가을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옆에는 든든한 손녀 서연이가 함께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을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